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프라이스 실링, 그럼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실링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말했죠? Below the market equilibrium에 셋을 해 주셔야지만 이게 effective한 프라이스 실링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프라이스 실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최고로 마켓이 갈 수 있는 프라이스다. 더 이상 equilibrium에 가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프라이스를 government가 억지로 싸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quantity demanded는 여기에서 여기로 지금 늘어나겠죠. 당연히 이거는 low of demand죠. 프라이스가 싸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굿즈를 willing and able to buy 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떨어지게 되면 quantity supplied는 이쪽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왜 프라이스가 싸지면 우리가 ceteris paribus라는 assumption이 있었을 때 우리 프로듀서들이 남길 수 있는 프로핏이 줄잖아요. 그럼 firm들이 남길 수 있는 프로핏이 줄어들어. 내가 학원비를 적게 받았어. 그래서 내가 남길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물건을 만들기가 싫거든. 그래서 quantity supplied가 줄어들죠. 그러면 첫 번째 price selling이 셋이 되면 price가 selling price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QD와 QS가 respond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QD는 늘어나고 QS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at the selling price에서는 요만큼을 컨슈머들은 willing and able to buy 하는데 요만큼을 프로듀서들은 willing and able to produce 합니다. 그러면 at selling price에서는 QT가 greater than QS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뭐가 생깁니까? 물건이 남는 거니까 요만큼의 surplus가 아니라 shortage가 물건이 부족하죠.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지는 quantity보다 willing and able to buy한 quantity가 더 많으니까 이만큼은 물건이 부족한 거죠. shortage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shortage가 생긴다. 그리고 shortage는 다른 economic terminology로 excess demand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price ceiling이 셋이 됐을 때 market outcome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마크짜리 에세이를 쓸 때나 50마크짜리 에세이를 쓸 때나 항상 이렇게 인터벤션이 셋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당연히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shortage가 있다, price 싸진다, quantity가 바뀌어서 shortage가 생긴다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요, 뭐, 쇼티지가 있다는 말은 어쨌거나 이제 물건을 사고 싶었던 모든 interest buyers가 물건을 다 obtain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결국에는 부족하다. 그 말은 unsatisfied consumer가 생긴다. 물건을 사고 싶었지만 받지 못한, ration 받지 못한 unsatisfied consumer가 생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n-price rationing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non-price rationing 같은 경우에는 shortage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마켓에서 우리가 프라이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공부를 했을 때, 마켓 챕터에서 공부를 했을 때 프라이스의 역할은 총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시그널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의 펑션을 한다고 배웠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레이셔닝 펑션을 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중에 지금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프라이스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who gets what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물건을 컨슘하게 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원에 누가 다닐 수 있어요? 프라이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프라이스를 낼 수 있는 컨슈머들이 그 물건을 레이션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라이스는 누가 이 물건을 분배 받을지를 레이션 받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마켓 이퀄리브리움에 이렇게 있을 때 이 프라이스를 낼 수 있는 컨슈머들은 당연히 그 물건을 레이션 받아요. 지금 이만큼의 컨슈머들은 이 프라이스를 willing and able to pay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라이스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다 분배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바로 프리 마켓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셀링이 셋이 되고 나서 셀링이 여기 셋이 되고 나서 이만큼의 컨슈머들이 물건을 willing and able to buy 했어. 근데 얘네가 다 레이션 받았습니까? 아니, 프라이스를 내가 낼 의향이 있었고, 낼 수 있었는데, 다 물건을 레이션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 quantity supplied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shortage가 있다는 거는 더 이상 프라이스가 물건을 분배하는 역할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프라이스를 낼 수 있으면 물건을 레이션 받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프라이스를 낼 의향이 있고 낼 수 있어도 물건을 다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프라이스는 더 이상
메커니즘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레이셔닝 펑션을 achieve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쓰게 된다? Non-price rationing mechanism을 쓰게 돼요. Non-price rationing mechanism은 더 이상 프라이스가 아닌 팩터들로 물건을 분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물건을 지금 at the selling price에서 willing and able to buy 한 consumers가 예를 들면 10명이라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프로듀서들은 물건을 적게 만든 거야. 그래서 물건은 4개밖에 안 만들어졌어. 그러면 6명이 물건을 레이션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명 중에 어떤 4명한테 물건을 레이션 할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왜냐면 더 이상 프라이스로는 레이션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프라이스를 다 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프라이스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4명한테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가지고 누구한테 물건을 분배할 건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프라이스가 아닌 것들로 누구 4명한테 물건을 레이션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프라이스가 아닌 레이셔닝 메커니즘을 쓰냐 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waiting in line입니다. 그러면 이 10명 중에 빨리 와서 줄 쓴 첫 번째 4명한테 이제 물건을 주는 거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waiting in line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irst come first served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죠. 사실 뭐 얘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waiting in line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들의 scarce한 타임이 wasted가 돼요. 너희가 만약에 뭐 샤넬 백을 사려고 10시간 줄을 섰어. 그러면 그냥 샤넬 백을 사려고 10시간 그냥 줄을 선 게 아니에요. 너희가 10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었던 그 인컴을 포기한 겁니다. 컨슈머들의 타임은 scarce예요. 그 시간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쓰잘데기 없이 줄을 서는데 우리가 시간을 waste 했기 때문에 이거는 efficient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컨슈머들의 이제 waste of consumers time, which is scarce죠. 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price ration에 비해서 이제 effective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 efficient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컨슈머들의 쓸데없이 scarce한 타임을 waste하게 만드니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rst come first served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돈가스가 먹고 싶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연돈이라고 막 유명한 돈가스 집 있잖아. 막 백종원이 투자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서 돈가스를 먹으려고 아침 8시에 갔어요. 왜냐면 연도는 뭐 하루에 100그릇인가밖에 안 팔거나 그러니까 여기 아침에 8시에 가서 돈가스를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졸려 죽겠는데 아침 8시에 가서 돈가스를 때리면 너희가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먹는 거랑 사티스팩션이 똑같을까? 똑같이 맛있을까? 너네 막 아침에 막 새벽 6시에 자고 있는데 엄마가 깨워서 돈가스 먹이면 너희가 배고플 때 먹는 거랑 사티스팩션이 똑같아요? 똑같이 맛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first come first served는 컨슈머들이 원하는 right 타이밍에 물건을 컨슈머할 수 없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컨슈머들의 marginal benefit 혹은 satisfaction gained from the consumption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distribution of coupon입니다. 자,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만약에 샤넬 VIP라고 치자. 근데 샤넬에 막 패션쇼 같은 거 하잖아, 막 파리에서. 그럼 내가 샤넬 VIP니까 당연히 나는 인비테이션을 받을 줄 알았어. 나한테 쿠폰을 줄 줄 알았어. 쇼에 오라고. 근데 샤넬백을 자기 돈 내고 사지도 않은 제니가 가거나 GD가 가거나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돈은 내가 더 많이 썼는데 샤넬에 제니나 GD가 가잖아. 걔네는 지 돈 가지고 그 백을 안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나는 unfair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식으로 막 invitation letter를 선택을 받은 사람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방법으로 레이션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돈을 많이 썼는데 초대를 못 받았네. 나는 unfair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쿠폰이 얼마나 fairly distributed가 되는지는 in question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consumers가 might be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unfairly distributed 그냥 우리가 쿠폰이 fairly distributed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쓸게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페이버리티즘이에요. 네, 페이버리티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원 쌤들이 사실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면 하루에 뭐 예를 들면 개인 수업을 하면 4개? 막 진짜 많이 해야 5개? 뭐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갔다 오고 나면 다 저녁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쌤들이 개인 수업을 할 학생들을 정할 때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들을 먼저 넣는다고 쳐보자. 페이버리티즘으로. 어. 그러면은 이것도 다른 학생들은 아니 나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보다 다른 애가 먼저 수업에 들어갔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컨슈머들이 역시나 unfairly discriminated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또 굉장히 real life의 많은 예시 중에 하나가 막 no kids zone 같은 거야. 그러면은 막 아기들이 있는 엄마들은 아니 뭐 아기들이 뭘 어쨌길래 아기들은 못 들어가게 해? 우리는 unfairly discriminated 받고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듀서들의 개인적인 프리퍼런스나 페이보리티즘으로 어떤 컨슈머한테 물건을 팔지를 결정하면 컨슈머들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가 불합리하게 차별당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consumers가 might be discriminated.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STQ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꼬다리가 없어야 되는 이유가 STQ는 토탈 서플라이야. 도메스틱 서플라이 플러스 수입하는 양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 플러스 쿼터를 하고 나서 수입되는 양, 즉, 우리나라에 릴리스가 되는 토탈 서플라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서플라이라는 건 뭐예요? 각각의 프라이스에서 프로듀서가 얼만큼까지 서플라이 할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PW 아랫부분에서의 프라이스에서는 below the PW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프로듀서들은 물건을 willing and able to supply 합니다. 근데 below PW의 프라이스에서 foreign 프로듀서들이 물건을 우리나라에 엑스포트할 의향이 있어요? 없죠. 왜? below PW의 price에서는 원래 월드 서플라이가 지금 PW에서 perfectly elastic이잖아. 이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unlimited quantity를 supply 한다 그랬잖아. 이 밑에의 price에서는 foreign producer들의 quantity supplied가 제로란 뜻이에요. 그러면 below PW의 price에서는 foreign producer들은 unwilling and unable to supply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foreign producer들은 are unwilling and unable to supply예요. 그렇기 때문에 below PW에서는 only domestic supply만 있는 겁니다. producers만 willing and able to supply예요. 그러니까 지금 PW의 아래 부분에서는 total supply인데도 불구하고 domestic supply만 있는 거예요. domestic supply와 지금 STQ가 PW 아래에선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외국 애들은 서플라이 할 의향이 없다니까? PW보다 낮은 프라이스에서는 도메스틱 프로듀서들은 요만큼 서플라이 할 의향이 있는데 외국 애들은 없어요. 제로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임포트가 아예 제로입니다. 이 말은 이제 임포트가 퀀티티가 제로란 뜻이죠. 그리고요. 자, 하지만 딱 PW의 프라이스가 됐어요. 그러면 at PW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쿼터 퀀티티만큼 늘어나죠. 쿼터 퀀티티만큼은 우리나라의 임포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domestic supply였다가 at PW가 되자마자 import quantity가 쿼터 퀀티티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PW보다 높은 프라이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쿼터 퀀티티는 무조건 유지되는 거예요. 가베멘트가 너네 100개만 수입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프라이스가 올라가도 가베멘트가 이미 임포트의 양은 리걸리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100개는 똑같아요. 하지만 도메스틱 프로듀서들이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더 만들고 싶고 더 만들고 싶고 더 만들고 싶고 더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domestic quantity supplied가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given amount에 fixed amount의 쿼타가 더해지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갈수록
STQ는 커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네가 여기에다가 이 밑에 꼬다리를 그렸다. 그럼 틀려. 왜? 그러면 너네들은 below PW의 price에서도 쿼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import가 쿼터 퀀티티만큼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우리가 이 모델의 assumption이 있잖아요. word supply는 PW에서 perfectly elastic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잘 모르는데 bias causality change measurement perspective responsibility는 일단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2027년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무지성으로라도 이게 뭔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 단어 컨셉들이 뭐냐, 바이어스 하면 이게 바이어스라는 건, 이 시험 문제에서 바이어스를 찾아라는 건 내가 이런 이런 요소들을 얘기하라는 거구나. 커널리티는 이런 거 얘기하라는 거구나.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 혹시나 지금 그 깊은 의미까진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이 컨셉을 지금 단계에서 이해시키긴 어려운 게 너네가 아는 심리학적 상식이 아직 너무 적어. 그 널리지가 많고 뭐 관련된 스터디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봤고 내가 익스페리먼트 대표적인 예시들도 막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고 observation 예시들도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조금 알아듣거든. 근데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라 요거를 아직 제대로 설명한 학교가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그걸 시험 문제 어떻게 낸다는 건지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네,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컨텐츠에 있는 이거는 사실 위에 선배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했지만 제 학교마다 대부분은 러닝 앤 커그니션 먼저 시작하고 있긴 한데 커그니티브 쪽을 먼저 하고 있긴 한데 학교에 따라서 바이올로지컬을 먼저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선배들은 원래 커리큘럼이 리서치 메서드 가장 먼저 배우고 오피셜하게는 바이오, 커그니티브, 소시오로 순서로 나가는 게 맞았어. 네, 최은희 학교 있던 그 임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시작하면은 알겠지만 뭐 브레인 이미징 테크닉, fMRI, PT, EEG, 뭐 호르몬, 페로몬 배우면서 뉴로트랜스미터, 아세티콜린, 안타고니스트, 스코폴라민 이런 거 가르치면 애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바이오를 조금 뒤로 빼고 보통은 커그니티브를 먼저 가르치는 학교가 많아요. 얘가 용어 자체가 쉽고 지금 뭐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랑 오퍼레이션 컨디셔닝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뭐 커버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그냥 글 읽어보면 이해될 내용이지 막 엄청 어려운 표현은 없죠. 그래서 커그니티브를 많이 시작한 학교들이 많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사이콜로지는 인간의 휴먼 마인드 앤 비헤이비어를 보는 그런 학문인데 인간을 멘탈 프로세스와 비헤이비어를 바이올로지컬하게 바라보자 커그니티브하게 바라보자, 소시오 컬처하게 바라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건 선배들도 배웠고 너네도 배울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만 옛날에는 그 토픽 이름 자체가 바이오 커그니티브 소시오 이랬는데 너네 때는 작년 선배들의 커리큘럼이 혼합돼서 이렇게 나와요. 너네는 이런 토픽 이름으로 나와.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 커그니티브 어프로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Learning and Cognition, Human Relationship, Biological Approach, Health Well-being, Human Development 이런 식으로 토픽 이름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Human Relationships나 여기선 Abnormal Mental Disorder에 대한 거 배우는데 이런 거는 기존 커리큘럼에서 2학년 때 옵셔널 모듈이었어. 즉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이 토픽이 싫은 사람은 딴 거 해라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네 커리큘럼부터는 이거 다 그냥 포함시키겠다는 거야. 너네 이거 다 가르치겠다는 거고 컨텍스트는 말한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Health and Well-being, Human Development, Human Relations, Learning and Cognition. 작년에는 그 옵셔널이었던 것도 다 뜯어 넣어가지고 이 컨텍스트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전부 다 가르치겠다. 이젠 너네는 선택권이 없고 그냥 코어로 다 가르친다. 그리고 조금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심리학을 위주로 가르친다. 이런 개념으로 간 거고. 민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 혹시? 그 리서치의 파인딩스가 얼마나 실행 적용 가능한지를 한시에 물어보는 대한 거 아니에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뭐가 높으면 generalizability가 높고 뭐가 낮으면 generalizability가 낮을까요? 그 샘플링이 네. 랜덤 샘플링이면 generalizability가 높고 네. 그렇지 않으면 주로 높지 않아요. 랜덤 샘플링을 한다는 건
남자도 여자도 나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많이 섞여 있다는 소리겠죠.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어떤 validity가 높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어떤 validity가 높아질까? ecological validity. population validity가 높아져요. 방금 본인이 얘기한 ecological validity는 무슨 개념일까? ecological validity가 높다는 건 뭔 의미고 낮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는지. 그치. 보통 리서치가 어떠면 ecological validity가 높다고 표현하고 어떠면 낮다라고 표현할까? artificial 한 상황에서 실행했다면 ecological validity가 낮고, 만약에 real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쵸. 네. 되게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evaluation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인데, 1학년을 아마 제대로 했다면 요 내용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요거 내가 막 population validity 뭔지 모른다, ecological validity가 뭔지 모른다 이러면은 그건 살짝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ecological validity, population validity 이런 애들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external validity라고 얘기합니다. 즉, 퀘션 3의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external validity 생각해 보면 돼요. 얘가 과연 이 리서치가 샘플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가? 타겟 포퓰레이션에 적당한 representative 샘플을 뽑아왔는가? 얘들이 뭐 한순간에만 적용이 될 만한 일인가? 아니면 미래에도 적용이 될 만한 일인가? 얘들이 real life의 artificiality 없이 되게 자연스러운 real life 세팅에서 해서 적용이 가능한가? real life에 적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artificiality가 많아서 이게 이코노미컬 퀄리티가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 고민해 보면 되는 문제고